자, 지리요정과 함께하는 사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탐 과목 지금 9개 과목들 중에 뭐를 이제 2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 뭐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리고자 요거를 조금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난 저거 해야지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걸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사탐을 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탐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사탐을 잘 보려면 과목 선택이 중요한데 그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9개 과목을 다 말씀드릴 거야. 9개 과목을 다 말씀드릴 거고 그 과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거를 본인들이 잘 체크를 하셨다가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거는 수능도 포함되고 내신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 해. 오늘은 자, 그럼 첫 번째 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수능을 보는 그 과목들 중에서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시험이 쉬워졌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절대평가로 이제 바뀌었다는 의미는 시험이 쉬워졌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나오지 않아요. 이런 과목들. 그러면 이런 과목들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를 맞아야 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려면 90점 이상? 90점 이상? 뭐 물론 그렇게 가도 되지만 다 1등급이 나오셔야 돼요. 무조건 1등급이 나오셔야 돼요. 그럼 얘가 1등급을 나오려면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 연락 빡세게. 그냥 빡세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냥 빡세게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해.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더 빡세게 하셔야 돼. 요 얘기는 뒤에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절대평가는 절대로 시험이 쉽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6편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년 서울대 영역별 반영 방법을 표기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탐구가 있어.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과목군들을 어떻게 수능에서 반영을 할 것인가를 표기해 놓은 거야. 근데 요거는 서울대에서 온대 미대를 제외하고 거의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울대에서 이렇게 뽑겠다는 거야. 이거는 올해 서울대에서 내년 되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국어 100%, 수학 120%, 탐구 80%.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한국사하고 제2외국어 이제 빼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보면 여기 이제 4개를 보면 이거 잘 안 나오겠다. 이게 잘 안 나오지. 나왔어요. 이 4개 중에서 영어는 이게 절대평가가 되기 전에는 탐구의 비중을 대학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했냐면 거의 뭐 10% 내지는 많으면 15% 반영했어. 근데 지금은 얘가 빠졌잖아. 나머지는 한 30, 40, 20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그렇게 따졌는데 지금은 영어가 빠지고 나서 보통 30, 40, 30 이 정도 비율, 이제 이 정도 비율로 반영을.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탐구의 영역이 그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 안 늘었다? 늘었다. 엄청나게 는 거야. 엄청나게 는 거야. 근데 이거를 소홀히 하면 여러분들이 대학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탐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야. 영어 수학만큼. 근데 이 표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영어나 한국사나 제2외국어는 등급별로 점수 차이를 해놓는데 0.5점, 1.5점, 2점, 뭐 2점, 2점. 그러니까 등급별로 2점씩 0.5점에서 2점씩밖에 차이를 안 둬. 차이를 안 둬.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 4등급부터 0.4점 감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등급 0.8점 감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0.4점 정도밖에 감점을 안 해. 근데 얘는 0.5점에서 2점까지 감점을 한다 뜻인 거고. 그리고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0.5점씩 감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등급을 못 맞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에 걸려서 내가 원하는 데를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탐구에서 무조건 1등급을 맞으셔야 돼요. 근데 탐구에서 1등급 맞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수학보다는 쉬워. 영어보다는 쉬워. 왜냐하면 영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이 달라. 영어하고 수학은 적어도 뭐 3년, 6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른데 사탐은 똑같거든. 모든 친구들이 똑같아. 서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제주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이래.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했는데 왜 누구는 1등급을 맞고 왜 나는 1등급 못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영어나 수학보다 1등급 맞을 수 있는 내용이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사탐이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보면 대부분 최저가 있을 거예요. 최저가 없는 대학은 여러분들이 가기 싫어하는 대학일 겁니다. 대부분 최저가 있어. 근데 그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절반이 안 돼. 최저를 충족해서 합격하는 비율이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최저 맞추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근데 왜 어렵냐면 이건 제가 웅클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고3 인원은 정해져 있어. 40만, 42만 이건 정해져 있어. 고3 인원. 그리고 N수, 반수가 약 15만 명이 들어옵니다. 15만 명이 들어와. 그리고 평소 모의고사에서 내 밑을 받쳐줬던 인원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다 빠져. 근데 그 인원이 예전에는 5만에서 7만이었는데 지금은 5만이 채 안 돼. 그러니까 빠지는 인원은 조금이고 들어오는 인원은 많아졌어. 그러니까 등급을 따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어렵다? 어려워진 거야.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등급 따기가 쉬운 과목군이 탐구인 거야. 근데 탐구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게 발목을 잡아. 그게 물론 영어 수학도 중요해. 근데 그만큼 탐구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사탐이 국영수만큼 그래서 이제 중요해졌다. 사탐이 아니 국영수가 중요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국영수는 항상 중요했잖아. 그것만큼 사탐도 중요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사탐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응시생수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응시생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 버전이야. 옛날 버전. 옛날에는 세 과목을 선택을 해서 세 과목을 시험을 보고 두 개를 대학에서 반영을 했어. 그럼 나머지 한 개는 공부 안 하는 거잖아. 지원만 해놓고.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 허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응시생수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했다고, 실제로. 근데 지금은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를 다 반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허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응시생수 많은 곳에 응시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치시면 돼. 옛날 버전 얘기하고 있는. 그 옛날이 언제냐면 한 4,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응시생수가 많은 거에 뭐 언제 선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현재 입시 트렌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지? 야, 네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야지. 네가 흥미있는 거 선택해야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좋아하는 게 뭐를 좋아하는 거냐면, 선생님 저는 세계지리를 이제 좋아해요. 뭐 이딴 얘기를 해. 근데 세계지리를 언제 해봤어? 언제 배워봤어? 그거는 세계지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는 거야. 지금 저는 한국사, 아니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런 게 좋아요. 언제 해봤어? 해본 적이 없어. 그럼 걔는 뭘 좋아하는 거야?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실전이잖아. 레저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실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럼 최근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지금 현재 N수생들 포함해서 가장 많은 선택 조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기본적인 거는 내신과 관련되는 과목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내신과 관련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어디에서? 수능에서. 유리하다. 근데 고1 때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2 때 배웠던 거 과목 하나, 고3 때 배울 과목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하는 게 가장 이상적, 그리고 가장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고2 때 벌써 우리 두 개 과목을 배우는 거잖아. 그지? 고2 때 한 두세 개를 배울 거야. 고3 때도 한 두세 개를 배울 거야. 그럼 이렇게 두세 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뭐를 선택해요? 지금부터 핵심이야. 지금부터 고2 때 배웠던 과목은 그때 배웠어 그냥 끝, 그게 아니라 고2 때 배웠던 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을 계속 들어왔어. 이거를 보통 3단위, 4단위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주일에 3번, 4번, 매번 같은 시간에 그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들어온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용어를 들어봤어. 근데 그거를 3학년 올라가서 내가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내가 한번 들어봤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보면 기억이 나. 그래서 2학년 때 배웠던 거 과목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가서 3학년에서 배울 과목을 하나 또 선택하는 게 좋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3학년 올라가면 이것도 3시간, 4시간을 매번 들을 거야. 그냥 매번 듣고 시험 준비 기간 2주, 3주 동안 진짜 빡시게 할 겁니다. 막 빡시게 공부할 거야. 근데 그게 머릿속에 흔적이 다 남아.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억을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현재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2학년 때 배웠던 거 하나, 3학년 때 배울 거 하나. 이 두 개를 수능에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실패 확률이 적다.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제 그런 거 쓴 것 중에 한데, 조금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선택을 해야 실패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지금부터 각 과목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구성을 해놨냐면, 과목 분별. 그러니까 사탐 과목이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윤리, 그 다음에 지리, 역사, 일반사회. 이렇게 크게 4개 과목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윤리가 2개 과목이고, 지리가 2개 과목이고, 역사 2개 과목이 일사 3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총 9개 과목입니다. 그 9개 과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야.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작년에 응시생 수, 그걸 비율로 이제 나타낸 거. 생활과 윤리가 14만 뭐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근데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 왜? 내용이 쉽거든. 내용이 쉬우니까 쉬운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면 다 100점이야. 그러니까 계속 꼬아. 근데 그거를 말장난이 되게 심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생활과 윤리 과목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내용이 쉬워. 그러니까 쉬운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못하니까 이걸 계속 꼬은다고. 그러니까 그 말장난에 다 걸리는 거야. 5개 중에 3개가 지워져.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꼭 틀려. 그게 여기에 다 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싫으면 생활과 윤리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응시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장점도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랑 같이 결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긴 있어. 근데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 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상 들어가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런데 이 윤리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논술이나 면접에 자주 응용이 돼.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이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빡세게 본다면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 뜻인 거예요. 유리하다. 그래서 면접 논술 대비에 필요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오는 건 뭐냐면 지문 해석 능력을 굉장히 크게 요구하세요.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거는 비문학을 잘하는 학생이 하면 유리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읽어도 이게 독해가 안 되면 이거는 이 과목을 이제 하면 조금 불리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비문학을 그나마 나는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상황과 윤리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생활과 윤리는 가장 많이 선택하잖아. 1등급 수가 가장 많아. 1등급 숫자가. 반면에 1등급이 아닌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면 1등급이 안 들어가면 나머지 등급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럼 결국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아마 조회할 때나 이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생활과 윤리는 상위권들은 조금 고민해라. 상위권 친구들은 좀 고민해야 될 과목이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나 틀렸어? 그럼 무조건 2등급 내지 3등급이다. 그럼 3등급 나오면 내가 갈 데가 없어집니다. 갈 데가 없어요. 되게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는 조금 상위권들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 자,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은 어려워. 내용이 어려워. 근데
생활과 윤리랑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이 면접이나 논술 대비까지 가는 그런 거에 내가 원하는 대학이 이런 거에 초점이 있다면 같이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사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철학자가 왜 이런 사상을 얘기했는지 그걸 이해하면 되게 편한데 그걸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생활과 윤리하고 같이 하면 좋고 3만 명밖에 안 돼. 작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겠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세계지리. 세계지리는 뭐 이런 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만 명 정도 봤습니다. 4만 명 정도 보고 문과 과목 중에서 그나마 이과적 성향이 좀 있는 그런 과목. 여기서 이과적 성향이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지 5개 중에 4개가 그냥 지원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 없어. 얘는 기본적으로 말장난이 없어. 그리고 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계지리 전 세계를 다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자, 범위가 굉장히 넓어. 그 깊게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 깊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얇고 넓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고비 한두 개만 딱 넘기면 나머지는 다 상식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다 1등급이야. 근데 그 고비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 배우면 자, 그 다음에 학습 분량이 적다. 그래서 암기에 대한 부담 감소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뭐를 좀 비교를 하면 좋으냐면 사회문화를 공부량이 100이라고 합시다. 사회문화가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100이야. 이거 기준으로 이제 삼으면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생활과 윤리도 한 80 정도. 윤리와 사상은 1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공부하는 그 양을 이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출제 패턴이나 기출 주제가 매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예전에 중요했던 거,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예전에 나왔던 주제는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도 나온다. 그런데 예전엔 안 중요했는데 지금 현재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면 교과서 내용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그 부분이 반드시 수능에 반영됩니다. 100%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20문제가 뭐가 나올지 뻔히 다 보이는 거야. 그럼 그 20개 주제만 달달달달달 이제 반복하면 50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제 시험 문제에서 고득점 나오잖아. 수능은 하면서 문제 풀 수 있어. 이거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가 점점 하락한대. 왜?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응시생 수가 적어. 이제 많게 하려면 시험 문제를 쉽게 내야 돼, 어렵게 내야 돼? 쉽게 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세계지리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변별이 다 되긴 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난이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건 조금 잘못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그 응시생 수, 그 선택자 수가 늘어나는 과목 중에 하나야. 유일하게. 얘만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정치 아니면 다 하락이에요. 근데 얘는 점점 늘어나. 왜 늘어날까? 그래, 이걸 알고 있는 거야. 고비 한두 개만 딱 넘기면 다 상식적이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지리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적 관리가 비교적 쉽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그러면 5개 중에 4개가 다 지워집니다. 말장난이 없는 과목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지리도 이제 마찬가지. 한국지리. 근데 이것도 곰곰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세계지리에 비해서 범위가 좁잖아.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 근데 한없이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건드리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문제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어. 예. 지금 현재는 잘 그게 안 되지만 이게 난이도 조절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 해석 능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과 윤리나 다른 과목들처럼 말로만 쭉 이루어지는 그런 문항들이 아니라 항상 문항마다 뭐가 들어가? 그림이나 표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는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 다 있는 자료야. 전혀 생뚱맞는 자료가 없어. 그런 생뚱맞는 자료는 오히려 해석이 쉬워집니다. 내가 봐야 될 게 명확해지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쉬워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암기를 정말 열심히 하는 성격이다. 그러면 이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계사는 매니아들이 많아. 그래서 그 매니아에 들어가면 1등급이야. 근데 매니아에 못 들어가면 1등급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계사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그리고 암기량이 많다. 그러니까 꾸준히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엉덩이에 준비나고 막 이럴 정도 앉아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만 명이 안 돼요. 왜? 매니아들만 보는 거야. 매니아들만.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역사문 그 과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역사는 뭐를 다루는 학문인가요? 지리는 공간을 다루는 학문이야. 역사는 시간을 다루는 학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 근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런 끈기가 있으면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얘도 한 27,000명. 자, 그 다음에 정치와 법. 정치와 법은 사문을 100으로 했을 때 정치와 법은 얘도 한 120 정도. 양이 많아. 그러니까 양 많은 거 하고 싶으면 윤사하고 정과 선택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을 기약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난 정치 정말 좋아. 난 법 정말 좋아. 해서 선택을 하는 순간 역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고 선택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정치 굉장히 좋아하고 법 되게 좋아해. 세계사도 좋아하고 경제도 좋아하고. 근데 왜 그거를 선택을 안 할까? 좋아하는 거. 내 정수랑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난이도가 낮고 쉬워. 문제가 쉬워. 그 학습 분량이 적어. 그러니까 많이 선택해. 근데 어디에서 다 걸려? 약 2문제, 3문제 정도를 하는 그 도표에서 다 걸려. 다. 그러니까 해마다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 때 보면 학원에서 강사들이 뭐 하고 있어? 도표 특강을 해.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영어 수업도 아니고 독해 특강, 뭐 미적분 특강, 기백 특강 이런 것도 아니고 도표 특강을 해 사회문화에서. 왜 그럴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가. 도표 해석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 도표 해석을 좀 해석을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학을 조금 잘해. 그러니까 수학을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그 해석을 잘하더라고.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내가 수학적인 감각이 좀 있어. 그러면 사회문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전형적인 문과야. 전형적인 문과야. 그래서 사회문화 선택해. 수능 문제 중에 17개를 맞춥니다. 16개, 10개를 맞춰. 근데 도표에서 다 나와. 그러면 3등급 나와. 그럼 내가 갈 데가 있고 없다? 없어. 사탐은 무조건 1등급을 맞으셔야 돼. 왜 1등급을 계속 맞으라고 하냐면, 이게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백분위를 반영하는 데가 있어. 백분위를 반영하는 데가 있는데, 표준 점수가 같다고 해서 백분위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본 결과 최대 10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최대 10점까지 차이가 나. 백분위 점수를 반영을 해, 사탐은. 근데 그게 10점까지 차이가 나. 그러니까 1등급을 안 맞으면, 그러니까 만점을 안 맞으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탐은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50점 만점이 목적이 돼요. 그 50점 만점을 다 맞으려면 과목 선택도 신중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는 이런 얘기하면 경제 전공자들이나 여기 이제 부모님들 중에도 경제 전공자들 있을 수도 있는데, 경제 전공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엊그저께 받은 자료에 보면 경제가 55,661명이라고 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지? 네. 5,600명. 6,400. 네. 5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5,000명이면 5,000명. 이거 많이 는 겁니다. 많이 늘었어. 처음에 2,0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래, 이거는 응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큰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는 되게 재밌어. 공부는 재밌는데 큰 모험을 하셔야 돼요. 응시수가 워낙 적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매니아들이 많아. 세계사처럼. 그래서 많이 선택하지 않는데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한 반에 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한 10몇 명 정도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럼 그 10몇 명의 평균을 보면 48, 49 이렇게 나옵니다. 50점 만점. 그러니까 이거는 매니아가 아니면 나는 비추. 나는 개인적으로 비추. 근데 또 이게 또 매니아들이 의외로 또 있어. 근데 이 과목의 특성은 이제 뭐냐면 그 1등급 인원 안에 내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1등급 밖으로 안 떨어져. 이 과목의 특성이 그래. 근데 그 1등급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떨어져. 얘는. 그래서 이런 과목 특성이 있으니까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를 해라. 암기를 하지 말고. 사탐은 암기가 아니라 뭐다?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이 철저한 이해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잖아. 근데 이거를 구체화시키면 뭐가 되냐면 얘가 되는 거야. 왜 그런지를 계속 따지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면 그게 그대로 실력으로 성적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냥 단지 시험만으로 그냥 막 이렇게 빡세게 외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잘 안 나와. 그래서 암기를 하기 전에
철저한 이해. 그 철저한 이해를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런 이제 등등등 이런 과목들에서 50점 만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옹클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 새겨지게 안 듣는 친구. 새겨지기 왜 안 해? 해야지.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돼. 근데 그 분석을 하는 방법을 몰라. 도대체 분석이 뭐야? 문제마다 교과서 단원별로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 근데 어떤 문제를 보면 이거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몰라. 그러면 고민을 하게 돼. 그게 수능으로 가는 지름길.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단원별로 문제가 많은 단원이 있고 없는 단원이 있어. 그럼 없는 단원은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과거에 안 나왔던 건 지금도 안 나오고 앞으로도 안 나와. 교과서가 확 바뀌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없는 단어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안 보셔도 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단어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선별을 해. 그리고 그렇게 분류를 한 거를 가만히 보면 기출 주제가 대부분 비슷비슷해. 그럼 그거와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아무 뭐 교과서를 해도 좋고 뭐 사상 인강책도 좋고 뭐 등등등 내용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해 그 내용을 이해. 그러면 저절로 암기. 이해를 하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면 뭐가 생겨? 이 사람이 왜 이걸 오답으로 냈는지까지 보여.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제자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딱 이제 얻는 순간 모든 문제가 굉장히 쉬워 보여. 그거를 딱 얻는 순간. 근데 그걸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려. 근데 그 오랜 시간 이래봤자 1년이면 충분합니다. 1년이면 충분해. 그래서 아마 다른 반은 얘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 여름에 선택 과목 2개를 선정을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공부해야 내년 8월 말까지 1년 공부하는 거다. 기억납니까? 얘기했던 거? 네. 겨울방학 올라가서 선택해서 이렇게 공부해? 그러면 6개월밖에 못하는 거야. 왜 8월 말까지라고 말씀드리냐면 8월 말 이후에 뭐해? 수시 원서 써.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양이 확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놔야 돼? 끝내놔야 돼. 그래서 그거를 역순으로 이렇게 보면 2학년 여름방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시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올라가. 그거는 머리가 빠가야 빠가. 머리에 벌레 살고 있는 거야. 이 과정을 충실히 이제 했으면 무조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EBS 교재도 보시잖아. 그지? 근데 EBS 교재를 보는 방법을 몰라. 가만히 보고. 다 그거 사자마자 문제부터 풀고 앉아있어. 근데 문제 푸는 건 괜찮아. 그리고 뒤에 답지 펼쳐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거 하고 있어. 그리고 틀린 문제를 해설지를 봐. 그래서 틀렸구나. 그리고 딱 덮어. 그리고 나는 공부 다 해. 그렇게 공부하면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만약에 다 풀었어. 그러면 내가 맞은 것부터 틀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해설지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나온 자료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마 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어. 이 영상을 지금.
부모님들은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EBS를 본데 해설지를 봤는지 안 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 카메라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EBS를 공부하는데 해설지를 봤는지 안 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이거를 왜 꼭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수능 출제 위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그분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해. 참고를 어떤 책에서 할까?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을 텐데 뭐 EBS 뭐 연계율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연계를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그 문제도 이제 이렇게 응용을 좀 시킬 거야. 그럼 그 문제를 그대로 응용시킬까 아닐까? 아니야. 해설지를 보고 그 원전을 찾아서 응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해설지를 보는 거는 나도 보는 거고 누구도 보고 있는 거야. 출제위원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출제위원을 보는 거 우리가 안 보냐고. 그리고 문제만 풀고 앉아있어. 그리고 나 공부 정말 열심히 했대. 그러니까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오지. 너무 셌나? 자, 아무튼 이제 EBS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EBS는 수능에서도 이제 좀 응용이 되지만 6월하고 9월도 좀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EBS도 두 가지잖아.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 완성이 있고. 수능 특강 언제 나와? 1월에 나와. 수능 완성 언제 나옵니까? 6월. 6월쯤에 나와. 보통 6월 평가원 전후로 해서 나오거든. 이제 그렇게 나와. 그러면 수능 특강을 볼 때, 수특을 볼 때는 얘는 내용과 자료 위주로 보는 거야. 얘는 물론 해설지도 봐야 되고. 자, 수능 완성은 문제하고 자료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월 정도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자료들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운용이 돼서 나올 확률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결과는 보통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특이나 수능 완성을 보실 때 뭐에 초점을 보셔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해설지하고 자료까지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신에서도 성적 올리는 방법이 있어. 자, 지금은 수업을 듣는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수업은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들으러 여기 오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오는 거야? 참여하려고 와요. 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야? 그 출제자잖아. 그러니까 출제자가 직접 가르치는 수업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 다. 구경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수업은 듣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라고. 그래서 대답도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래야 한기도 내고 머릿속에 더 잘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의응답을 생활화해라.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한 친구들도 있어. 내가 다 해결하고 그리고 안 되면 물어봐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질의응답을 생활화하면 내가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뭐 양이나 그 진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 그래서 질의응답을 생활화하시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세지 시간에 얘기를 한 건데 세지를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해주시네. 자, 수업을 보통은 50분 수업 딱 들어. 딴 중심은 다 어떻게 해? 복도로 다 튀어나가잖아. 그치?
그냥 다 튀어나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 과목 내지는 내가 응시하는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업은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거는 미친 거야. 그건 미친 거야. 갈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되라, 뭐 이런 거야. 옆에서 만약에 자고 있다면 조용히 담요 덮어줘. 더 잘하고. 50분 수업 딱 마치잖아?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50분 동안 했던 거에서 포인트를 몇 개를 딱 집어내고 그 포인트를 계속 5분 동안 집어내는 거야. 계속. 뭐가 포인트였을까?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5분은 그렇게 포인트를 집어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 선생님이 요 얘기했을 때 요런 예를 들었지 여기를 보면서 얘기했지 팔 동작은 어떻게 했지 이거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한 세트가 완성이 돼요. 수업 시간 한 세트가.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시간까지 다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반드시 성적으로 보답이 와. 정말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까지가 이제 내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탐 설명회라고 했죠. 공부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거요? 남는 거. 머릿속에 남는 거 뭐가 있어? 그래, 과목별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다? 2학년 때 배운 과목들 중에 하나, 3학년 때 배울 과목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최적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당장 우리는 한국지리하고 생활과 윤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아니면 두 개 다 선택을 하든지.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서울대, 연고대 이상을 지금 진학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라는 친구들은 진로 과목을 들으셔야 돼. 그 진로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도 이제 보기 때문에 진로 과목 들으셔야 되고 생활과 윤리하고 한국지리 이제 좀 전에 차이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나 공부 되게 편안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생활과 윤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말장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좋아. 그러면 한국지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깊어봐야 얼마나 깊어. 우리나라인데. 그래 안 그래? 이런 자신감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인데 내용 깊어봐야 뭐 얼마나 깊어. 근데 조금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는 있어.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 그 교과서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자,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많은 곳 세 가지를 써봐라. 그러면 어디를 써야 돼요? 자, 이천 뭐 쌀 유명하지.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번역별로 얘기했을 때 경기, 전라도, 뭐 경상 이렇게 전라도 또 잘 생각을 해봐. 자, 이게 어려워. 근데 이거를 가장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쌀 생산량이 많은 데를 충남, 전북, 전남, 충남 전북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가장 못 가르치는 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거 그냥 외워. 충남 전북 래퍼가 아니잖아. 그지? 이거를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자, 잘 봐. 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해를 먼저 하라 그랬잖아. 쌀은 논농사는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땅이 평평해야 돼. 왜? 물을 받아야 되니까. 경사진 데서는 물이 계속 흘러. 그러니까 평평한 데 있어야
물을 받을 수 있어. 그 우리나라에서 평평한 데가 어디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이쪽이 다 평평하잖아. 나머지는 다 산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돼, 안 돼? 돼. 근데 이 중에서 경기는 다 도시화가 됐어. 딱 두 개만 군이고 다 시야. 그러니까 얘는 쌀 생산량이 적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생산량이 많은데요. 쉽지? 그러니까 쌀, 충남, 전북, 전남, 시골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다 외우고 있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해를 먼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보리는? 보리는 어딜까? 강원도? 자, 보리도 특성이 뭐야? 보리는 언제? 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다 보리를 심고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봄에 수확하잖아. 그 겨울에 잘 자라야 돼. 그치? 겨울에 잘 자라려면 겨울이 추워야 돼, 더워야 돼? 아니,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돼. 그 우리나라 겨울에 따뜻한 데가 어디야? 제주. 또 전남. 어디? 경남. 이런 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 전남, 경남, 제주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것만 이해하면 되잖아. 공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유 생산량. 우유 생산량. 어디가 많을까? 강원도. 강원도 많을 것 같지? 잘 생각해봐. 우유는 뭐가 생명이야? 신선도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차가운데. 그래, 시원한 데 있어야 돼.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근교 농업에 들어가. 그러니까 도시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광역시가 없는 데가 어디야? 경기. 경기는 수도권이잖아. 옆에 서울이 있어. 광역시 없는 데 어디 있어? 강원, 제주. 그러니까 우유 생산량이 가장 적은 데 어디야? 강원, 제주야. 전국 꼴등. 그러면 우유, 강원, 제주,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다 외우고 안 돼 있어.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저한테 한국지리 배우면 이렇게 다 합니다. 저한테 세계지리 배우면 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너무 광고인가? 왜 저 사람이 이해를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어? 네. 공부할 때 왜 이해를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제일 무식하게 그냥 들이다 외우는 거야. 사탐을 아직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왜? 본인들은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 내가 왔잖아. 근데 바뀌었어. 자, 그리고 질의응답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 남아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